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보면서 보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냐라고 지금 진단했을 때 보수주의자들, 보수정당의 정치인들 마음속에 보수주의가 들어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수주의가 얼마나 빛나는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탄핵 정국에서 맞서 싸우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수 치시고 싶을 때 막 치셔도 됩니다. 제가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보수주의가 빛나는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보수주의자들, 보수 정치인들이 좌클릭하는 겁니다. 저는 정치가요 질량이라고 생각해서요, 내가 중도 확장을 하고 세를 넓히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좌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세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질량을 무겁게 해야, 내 질량을 크게 해야 블랙홀처럼 주변이 빨려 들어오면서 확장이 되는 것이다. 근데 우리 보수주의 자체가요, 우리가 가진 가치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이 질량의 무게를 무겁게 하지는 못합니다. 질량의 무게를 무겁게 할 때에만이 중도 확장이 가능한 것이고요.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질량을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지션의 변경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수정당을 계속 들여다보는데요, 대한민국의 보수정당이 없구나. 국민의힘 안에 대한민국의 보수정치인과 그리고 진보정치인이 다 들어와 있는 하이브리드 정당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국민의힘에는요, 보수정치인과 진보정치인이 모여있는 하이브리드 정당이고, 민주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라 좌파정당이고, 그 뒤에 있는 좌파 기타 정당은 좌익 정당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대한민국에는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없습니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좌익 정당만 있다라는 데서 오늘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와 진보라고들 많이 표현하는데요, 여러분들 보수와 진보 정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이거를요 장단컨대요, 국회의원 300명한테 물어봐도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보수는요, 우리는 보수정당이야, 보수주의야, 보수정당입니다 라고 하고, 민주당 쪽은 우리는 진보입니다 라고 해요. 근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이론도 맞고 사상도 맞고 체계도 맞습니다. 진보는요 상대성이에요. 진보라는 건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수라는 중심이 서 있으면요, 이것보다 급진적이면 진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좀 더 사회 변혁을 빠르게 원하면 진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진보는 사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진보주의자들도 분명히 필요하죠. 보수주의자들보다 조금 더 빠른 혁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대한민국에 진보가 없다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대한민국의 특수한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뭐가 있었죠? 일제 강점기가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로부터요, 독립되고 해방되고 나서 건국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죠? 자, 근데요, 대한민국이 해방되던 그 당시가 어떤 시대였는지 아세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맞죠? 네. 자, 이 시기에 이데올로기가 대립합니다. 어떤 이데올로기가 대립하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합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요, 민주주의가 좋은 이데올로기인지 공산주의가 좋은 이데올로기인지가 아직 판정되지 않은 때예요. 그때는 이 두 사상 중에 어떤 것이 진실이 될지 모르던 시기입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 귀에 더 매력적으로 들렸던 얘기는 뭐냐? 공산주의인 거예요. 야, 사람들끼리 서로 지배하면 안 돼. 사람은 계급이 없어야 돼. 사람들은 다 공평해야지. 공산주의가 수많은 사람들 귀에 쏙쏙 들어왔던 겁니다. 대한민국에도요, 당시에 공산주의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공산주의를 칭찬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38선이 그어지죠. 그죠? 38선 그어질 때요, 미국과 소련이, 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 북쪽으로 오세요. 민주주의 신봉하는 사람, 자유주의 신봉하는 사람 남쪽으로 오세요. 한 다음에 38선 갈랐나요? 아니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신봉자만 남쪽으로 오세요 한 다음에 38선을 긋지 않았어요. 그럼 38선을 긋고요, 당시의 남한에요. 지금의 대한민국 당시의 남한에요,
공산주의를 따르고 싶었던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자, 근데 이 시기가 오래됐냐? 오래 안 됐어요. 그때 태어난 사람 지금 이제 약간 일은 70 중반뿐이 안 됐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때 20대였던 사람들이요, 지금 90대 중반입니다. 살아 계십니다. 자, 그때 당시에 공산주의를 따르고 싶었던 사람들이 남한 내에 많았고, 하물며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세력이 강했다. 좌익의 세력이. 이것도 역사입니다. 미군정이요, 대한민국에 있던, 남쪽에 있던 좌익들 통제가 안 됐어요. 통제가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강경 진압을 하려고 했더니 대략 무력으로 또 시위를 합니다. 미군정이 좌익 세력 통제에 어려움을 겪어서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선생을 환국합니다. 대한민국. 알고 계십니까? 자, 이승만 대통령은요, 좌파 세력들이 어떻게든 이 이미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에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독립군으로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김구 선생님 훌륭하지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이었던 거 아세요? 부통령이 김구 선생님이었던 건 아십니까? 독보적 존재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항국할 때요, 그때 당시에 남한에는 좌익 세력과 우익 세력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우익 세력들은 환영을 했겠죠. 환영사를 냈습니다. 공개적인 환영사를 냈습니다. 이승만의 환국에 대해서 환영사를 내면서 당시의 우익 정당의 대표로 추대를 합니다. 당시 총재로 추대를 합니다. 좌익들은 어땠을까요? 좌익들도 환영사를 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이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좌익 정당에서도 환영사를 냈을 뿐만이 아니라요, 좌익에서도 우리의 수석이 되어달라고 추대를 합니다. 놀랍죠? 이승만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위해서 박수 쳐. 자, 대한민국의 현대사, 근현대사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발생하는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어떠한 독립군과도 감히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인 존재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추대했던 그 공산주의자는 나중에 김일성한테 사형당합니다. 네, 이승만을 추대했다는 이유로. 자, 여러분, 자, 그럼 조금만 생각해봐요. 이때 당시에 좌익 세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께서 1948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죠. 대한민국의 건국은요, 이거 왜 정치인들이 똑바로 얘기 못하죠?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네. 자,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건국합니다. 이 건국 이후에도요, 북한의 김일성의 지령을 받아서 활동하는 좌익 단체가 남한 내에 어마어마한 세력들도 있었습니다. 왜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게 아니라 38선이 갈라져서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대로 북한에도 자유민주주의 원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부터 이해하시면요, 좌익 세력들의 활동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좌익 세력들이 활동하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북한에 어떤 사상이 있죠? 북한에 무슨 사상이 있습니까? 주체 사상. 김일성주의라고 하는 주체 사상을 믿습니다. 자, 북한이 믿고 있는 김일성주의, 주체 사상은 어디에서 근거하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자, 공산주의, 사회주의 차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죠? 헷갈리죠?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워낙 복잡합니다. 자, 근데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전에 공산주의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마르크스는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자기의 이론을. 그래서 마르크스 사회주의, 과학적 사회주의라고도 해요. 자, 근데 마르크스의 이론을 발전시킨 사회주의자들이요, 혁명 세력, 독재를 가능하다, 혁명을 앞당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혁명에 아주 좀 난폭한 혁명들의 개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분화돼요. 여기에서 또 김일성은 우리나라에 맞게끔 이걸 맞춘 겁니다. 자, 앞으로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김일성, 주체사상 헷갈리실 거 없습니다. 다 공산주의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맞습니다. 네, 다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조국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김진태 의원이 당신 사상 전향했습니까?
당신 자유주의, 당신 사상 전향했습니까? 계속 물으니까 조국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세요? 저는 자유주의자이기도 하고 사회주의자이기도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찾아보세요. 자,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에 오르려는 사람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인사청문회에서조차도 저는 사회주의자이기도 합니다라고 대답했던 것이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요, 인사청문회가 아니었더라면 이 사람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뭐였을까요?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라는 말이 하고 싶었던 말일 겁니다. 사회주의,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회주의가 곧 공산주의고요. 곧 김일성의 주체사상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아주 미묘한 차이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은 뭐뿐이 없다고요? 보수와 좌익 세력 딱 두 개뿐이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자, 보수주의를 자칭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보수 정당에서요. 보수주의가 정작 뭔지 모르면서 계속해서 나는 보수야라고 합니다. 보수주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좌파들의 주장, 이재명의 황당한 주장, 우리가 중도 보수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지금 시장경제 체제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을 해치려는 공격이 들어올 때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소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명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론들을 짧게나마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보수주의라고 불리는 컨설베티즘이라는 단어를 두 개를 위아래로 썼습니다. 두 개 차이 뭘로 보이세요? 어떤 차이가 있죠? 위아래? 네, 대문자, 소문자가 있습니다. 컨설베티즘의 지금 그 맨 앞에 소문자로 피우게 되면요, 보수,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전통적이고 꼰대 같고 그리고 옛것을 수호하려고 하고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컨설베티즘 소문자로 시작하는 겁니다. 자, 밑에 대문자로 이게 시작되면요, 정치적 용어로서 보수주의가 됩니다. 이 혼선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때까지 보수주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보수라고 하면 어감이 낡은 것 같아요. 꼰대스러운 것 같아. 촌스러운 것 같아. 자, 근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보수라는 용어를 빼고 우파나 우익이라는 말을 쓰자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보수주의는요, 너무나 훌륭한,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요, 너무나 훌륭한 가치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내가 알려야지 이 용어가 살아나는 것이지, 이 단어를 숨긴다라고 해서 보수주의 가치가 살아나진 않아요. 지금 단지 용어를 바꾸고 용어의 뜻을 바꿔놓고 의미를 바꾸는 거는 좌파들이 쓰는요, 용어 전술입니다. 이것도 제가 시간이 있으면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오늘 그 시간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배우고자 하는 것은 대문자 보수주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보수주의가 뭔가요? 보수주의에 대한 개념을 파고들려면 너무 길어요. 다 알 수가 없어요. 1789년도에 프랑스에서 뭐가 일어났죠? 프랑스의 혁명이 일어났죠. 네. 그리고 1789년도 이후에 1780년대에 프랑스의 버크라는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버크라는 정치학자가 보수주의에 대해서 정의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수주의의 이론은 버크의 영향을 다 받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이론이지만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자, 보수주의는 보편적으로 이 네 가지, 현대 보수주의입니다. 현대 보수주의는 보편적으로 이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보수주의자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을 개인 한 명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죠. 네, 사회주의 그렇지 않죠. 김일성의 주체사상도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주의의 가장 기본 개념은 사회의 구성원은 개인이다. 이 개인의 자유가 무엇보다 소중하다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개인의 자유가, 내 개인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타인에게 침범당해서는 안 되는 권리가 있다.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를 인정하는 게 보수주의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금 뭐랑 비슷하죠? 우리가 말하는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제가 오늘 다 설명할 시간이 없겠지만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거거든요. 우리 보수주의에서요, 자유민주주의가 나옵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개인의 자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한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뭐죠?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보수주의는.
사유재산권이 보장되지 않은 자유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당연하죠. 제 재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내가 살고 싶은 데서 살 수 없겠죠. 내가 배우고 싶은 공부할 수 없겠죠. 제가 다니고 싶은 여행할 수 없겠죠. 여러분들 커피 마시고 싶다고 커피 마실 수 없겠죠. 여러분들의 모든 자유가 제약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것이 사유재산권의 보장이다라고 보는 게 보수주의인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법의 지배입니다. 법치국가죠. 우리가 말하는 법치국가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특정한 권력으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세상이 만들어져 오는 과정에서 선배들이 관습적으로 지혜롭게 이용했던 이러한 지혜와 지식을 모은 법, 이 법에 의한 법의 지배를 받게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도덕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너무 강력한 법은 사람의 뭘 침해하죠?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최소한의 법으로 법의 지배를 요구합니다. 이게 법치주의입니다. 자, 법치주의는요, 법의 지배를 얘기하는 거고요. 법에 따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 법의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뭘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들은? 이들은 지금 법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법에 의한 지배는요, 자, 김정은이처럼요, 법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법으로 사람을 지배하기 위한 건 법에 의한 지배가 되는 겁니다. 5명 이상 모이지 마, 그럼 사형시킬 거예요. 법을 만들었습니다. 5명 모였네, 사형. 나만의 드라마를 보지 말라고 코로나? 법을 만들었습니다. 보다 걸렸네, 사형. 5명 이상 자, 모이지 마. 법에 의한 지배 뭔지 아시겠어요? 대한민국이 말하는 법치국가는요, 법의 지배를 받는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네 가지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자, 이러면 보수주의자입니다. 근데요, 지금 스스로를 진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은 이 네 가지에 동의하지 않을까요? 합니다. 동의합니다. 보수가 보수의 가치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보수주의자인 사람들조차도 내가 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간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진보들은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진보 없다고 했죠. 대한민국 좌파는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합니다. 카카오톡을 검열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법에 의한 제대로 된 절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데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걸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법의 지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법관들을 설득하고 법관들을 내 카르텔에 넣어서 법에 의한 지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중에서요, 보수의 가치 이 네 가지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감히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중에 대다수는 실제로 보수주의자입니다. 근데 왜 진보라고 할까요? 보수주의가 뭔지 몰라서요. 보수가 그냥 옛 것을 지키는 건 줄 알았어요. 꼰대스러운 건 줄 알았어요. 선동. 진보가 멋있는 건 줄 알았어요. 진보가 자익인지를 몰랐어요. 진보가 앞으로 나가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들 보수주의 기억하셔야겠죠. 네, 다음 장으로 좀 넘겨주십시오. 자, 미국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으로 삼고 있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나라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이유는요, 자유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비판과 비난을 받아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주의에 정말 인간이 추구해야 될 본질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반성하고 발전시켰던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요, 자유주의에 대한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면서 미국에서 이 자유주의를 발전시켰던 주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에서 말하는 보수주의는요,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가지에 동의하면은 미국에서 보수주의자라고 합니다. 정부의 기능이 작아야 된다, 제한돼야 된다. 왜죠? 아까 말했던 개인의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정부가 최소한의 힘을 가져야 돼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업의 자유입니다.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뭐랑 연결되죠? 시장경제 체제랑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세 번째로요, 강한 국방. 이거 첫 번째랑 약간 모순되죠. 첫 번째, 제한된 정부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국방은 강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요, 국방이 강해서 국민과 사회의 질서를 지킬 수 있을 때야만이 제한된 국가도 가능하고
기업의 자유도 가능하고 개인의 자유도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보수주의자들은 강한 국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한 국방을 주장하는 이유는 개인의 자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전통적 가치. 자, 여기에서 약간 꼰대스러움이 나오죠. 미국인들이 말하는 전통적 가치가 뭔지 아세요? 개인의 자유, 가족의 중요성, 내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 네. 그리고 사회의 화합, 그리고 예국심입니다. 한국의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5가지에 다 동의합니다. 내 개인의 자유가 중요하고요. 지금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가고 싶은 여행 가고 자유를 누리고 살잖아요. 이분들 자유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분들도 기업이 시장 경제 체제에 맞게끔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강한 국방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가족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국심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진보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진보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요, 진짜로 진보가 없습니다. 단지 보수와 진보라는 이 홀 좋은 단어에 오해만 있을 뿐입니다. 이거를 누가 알려야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앞서서요, 보수의 정치인들이 먼저 알려야 되고요. 그 보수 정당이 알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수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이 알려야 되는 겁니다. 알려야지 대한민국이 바로 쓰는데 내가 모르니까 알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박수 더 크게 쳐주십시오. 네. 한국의 보수주의는 다르다라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상식에서요, 전 국뽕주의자라서가 아닙니다. 저. 네. 제가 아는 선상에서요, 대한민국의 보수주의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요, 가장 위대한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에 대해서 연구가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연구가 일어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미국과도 다르다. 보편적인 보수주의와도 다른 또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가치를 보수주의자들이 알고 있다면,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이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무조건 일어났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같이 탄핵 반대를 외치고 싸웠어야 되고, 모두가 다 같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싸웠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께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민정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미국의 선교사로부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요, 대한민국, 이 나라가 독립되고 이 나라가 독립된 국가가 만들어진다면 반드시 이 땅의 자유,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를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자유의 씨를 심어야겠구나. 왜요? 국민들을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설립되기 이전에요, 우리나라 명칭이 뭐였죠? 조선. 일제 이전에? 조선이요. 네. 대한제국 이전에 조선이요. 자, 그러면 조선이요, 자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열의 여덟이 노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7, 8알이 노비였어요. 사유재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받은 이승만 대통령이요, 이 국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다라고 느꼈던 거예요. 이분의 사명은 이거였던 겁니다. 어떻게든 이분의 유지가 뭔지 아시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였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대들을,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자 주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유지입니다, 이분의. 자, 이분이 그토록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께 주고 싶어 했던 건 자유로운 삶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요. 네, 박수 쳐주십시오. 이건 이승만 대통령을 향한 박수입니다. 크게 박수 쳐주십시오. 이승만 대통령께서요, 조선이라는 낡은 체제 위에 자유를 뿌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지금 2025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2025년 지금의 자유의 시각으로요 이승만 대통령을 평가하고 재단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어마어마한 혁신이었고 혁명이었던 겁니다. 옳소. 대한민국 이 땅에요 자유의 씨를 심는 것 자체가 옳소. 혁신이었고 혁명이었습니다. 옳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요 당시에 우리나라에 글을 못 읽는 사람이 8알이 넘었습니다. 문맹률이 80%가 넘었던 나라라고요. 국민들이 배워야지 강한 나라가 된다. 국민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뭘 만드셨죠? 초등교육 의무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네.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승만. 그 결과가요. 지금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문맹률이 0%이거든요. 세계에서 문맹률 0%인 유일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자, 이승만 정신의 예민 정신에서 보수주의가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에서요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이 예민 정신을 잃는 순간 이건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요 보수 정치인이 아니에요. 내 결정이 내 사고가 국민에게 이로운 것이냐 해로운 것이냐를 따지지 않는다면요 이것은 보수 정치인이 아니고 보수주의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요 구국 정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요 대한민국의 경제 부흥을 일으켰죠. 네. 자, 박정희 대통령이 오로지 원했던 한 가지는요 부국 강병입니다. 네, 부국 강병입니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잘 살게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요 이렇게 부국 강병을 외칠 수 있었던 거 그때 당시에 수많은 가난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발전한 나라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이분이 하고자 했던 거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구국 정신, 나라를 구하는 마음을 잃었다면 저는 이게 보수주의자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독립을 하고 6.25를 거치면서 이 나라를 거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 계십니다. 목숨을 바쳤던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 다 자유주의자 맞죠? 북한 공산당과 싸웠으니 자유주의자 아닙니까, 여러분? 네. 이분들 다 자유주의자인 겁니다. 이 상대가 공산주의 국가였잖아요. 우리가 맞서 싸운 상대가 이 나라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분들이 구국 정신으로 싸워서 피 흘리며 죽어갈 때 무슨 생각하셨겠습니까? 내 아이들은, 내 후대는 나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기를, 나보다 더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나보다 더 부강한 나라에서 살기를 이거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대한민국 보수주의에는 구국 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보수주의자가요 보수정당의 정치인들이요 예민 정신과 구국 정신을 잃으면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가 아니다.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내가 다쳐도 내가 감옥에 지금 끌려가서 부당하게 구금되어 있어도 다칠 위험이 있어도 천안으로 강화문으로 국회 앞으로 법원 앞으로 대구에 부산에 강주까지 모여드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안위보다도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예국심보다 강도 높은 예국심입니다. 구국정신. 네.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혁신과 실천입니다. 대한민국의 진보의 역사는 보수주의자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맞습니다. 진보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척박한 땅이에요. 조선의 체제를 갖고 있던 땅이에요. 자유의 씨앗을 심는 것, 이거는요 혁신적 사고가 없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 가난하던 나라예요. 산업화를 이루고 철강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선박을 만들려고 하고 산업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고 이거는요 제가 창업학 박사거든요. 앙트레프레너십이라고 합니다. 네, 창업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 같은요 창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 이전에 없었고 이후로도 없을 겁니다. 이분들이 만들어왔던 대한민국은요 보수주의를 가슴에 담은 진보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네. 그
감히 어디서 좌익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진보를 운운하고 이제는 빛나는 보수주의까지 먹칠하려고 중도 보수라는 말을 씁니까? 여러분들 분노하셔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은 분노하시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네, 보수, 중도 보수 지금은 웃고 넘어가죠. 조금 있으면요, 사람들이요,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지금 이런 거에 저항하지 않으면 조금 있다 6개월이 지나서 1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나면요, 진짜로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민주당의 용어 전술이 다 이랬습니다. 기업 유보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기업 유보금 뜻이 뭔가요? 기업에서 현금을, 쉽게 설명하면 기업에서 현금을 재워놓은 거죠.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게 지금 나쁜 걸로 인식됐습니다. 자, 경제학적으로요, 경영학적으로요, 현금 유보금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자산입니다. 기업이요, 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것을 모으고 비축하고 수익을 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기업 유보금이 있으면요, 이 기업의 현금 흐름을 좋게 평가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용어인데요. IMF가 지나고 좌파들이 대기업을 공격할 때 기업 유보금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유보금이 많은데 지배 혼자 배를 불리고 있다. 이렇게 유보금이 많은데 사회에 투자하지 않고 있다. 기업은요, 돈이 있어서 투자하는 곳이 아닙니다. 투자의 기회가 있을 때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퍼부어대는데 그때 당시에 보수주의자들이, 보수 정당이 가만히 있으니까 단 1, 2년 만에 기업의 현금 유보금, 기업 유보금은요, 나쁜 게 되어버렸습니다. 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이 근로자의 날을 지정합니다. 그 이후로 좌익 세력들은요, 끊임없이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 노동절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2월 달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한국노총과 민노총을 방문해서 이제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바꿔보자라는 얘기를 또 던집니다. 하도록. 이거 왜 그러죠? 이들이 노동이라는 단어로 대체하려는 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요, 노동이라는 억센 단어로 대체해야지만 기업과 근로자를 적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노동자들의 해방을 떠오르게 할 수 있고요. 플롤레타리아 해방을 떠오르게 할 수 있고, 이거 북한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기업을, 지금의 자본가들을 여전히 부르주아의 계급으로 놓을 수가 있고요. 지금의 근로자들을 노동자의 계급으로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노동을 더 이상 착취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요, 착취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취를 인정하지 않는 구조가 자유주의입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자,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요, 모든 게 거래가 됩니다. 내가 일을 하면 이 대가를 받습니다. 이런 걸 착취라고 하지 않죠. 자, 근데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 이것도 어감이 좀 안 좋은데? 어감이 안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피하는 겁니다. 누가요? 정치인들이요. 네, 엄연히 대한민국에서는요, 모든 불법적인 재화, 마약 등등등등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거래가 되는 겁니다. 나의 능력조차도 거래가 되는 겁니다. 착취란 건 뭘 말하죠? 대가를 주지 않고 빼앗는 걸 착취라고 합니다. 그 노동의 착취가 일어나고 있는 나라 어디죠? 북한입니다. 공산주의 체제입니다. 자, 이들이 쓰는 용어 전술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단어를 하나씩 뺏기기 시작하면 보수주의가 무너집니다. 맞습니다. 보수주의제가 무너지면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집니다. 시장경제 체제가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요, 국민 여러분이 무너집니다. 자, 보수정당의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들이 용어를 왜 바꾸려고 하는지, 이 용어를 왜 사용하려고 하는지 아주 민감하게 저항해야 됩니다. 정치는요, 협력과 타협의 결정체이지만요, 이것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조금이라도 흔들 가능성이 있다. 우리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이거 뭐죠? 구국정신과 예민정신입니다. 구국정신과 예민정신을 발동시켰을 때 나라와 국민에게 해를 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어진다면 단어 하나에서조차도 양보하지 않아야 되는 게 보수주의 정신이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보수주의는 그 자체로 빛납니다.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합리적 보수요? 합리적 보수를 외치는 사람들은요, 보수는 합리적이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네.
혁신적 보수요? 혁신적 보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보수는 혁신적이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따뜻한 보수요? 따뜻한 보수를 주장하는 분들은요, 보수가 따뜻하지 않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아니요, 대한민국 보수주의는요, 그 자체가 합리와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면요,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풍요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인정하고 현재 우리들이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수주의는요, 앞에 수식어가 필요 없을 만큼 빛나는 단어입니다. 대한민국 보수를 지지하시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힘내시라고 오늘 이 강연 주제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치를 꿈꾸시는 젊은 청년분들이 있다면 내 가슴 속에 보수가 무엇인지, 보수주의가 무엇인지 반드시 담아라. 그래야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체제를 흔들려고 하는 좌익 좌파 세력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좌파 세력들의 용어 전술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좌파들은요, 언어 프레임의 천재들이에요. 인정할 거 맞아요. 인정해야지 싸움이 됩니다. 이들은 언어를 연구합니다. 여러분들 구글에 들어가서요, 민노총, 이거 내가 선동, 교육이라고 쳐보십시오. 네, 민노총은요, 좌파 세력은요, 선동 교육까지 만듭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선동학교. 네, 선동학교를 만들어요. 선동을요, 교육합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이들을 보수주의자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보수주의자는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기 때문에요, 없는 말을 만들어서 타인을 해하지 못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위대한 가치예요. 맞습니다. 네, 우리는 선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거에 대응할 수 있어야죠, 그죠? 근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라도 보시다 보면 좌파들이 어떠한 단어를 바꾸려고 하는지, 어떠한 용어를 바꾸려고 하는지를 보일 겁니다. 자, 보수는 그 자체로 빛난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는